자, 오랜만에 경제 이슈 하나 또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제목을 말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붙였는데요. 아마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말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그 문재인 파의 동영상이다,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덮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에도 정치가 많이 개입돼 있는 세태라 우리나라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해요. 만사가 정치랑 연관이 돼가지고. 여하간에 일단 제목은 이래요. 소득주도 성장 말 된다. 자, 경제라는 게 뭐냐라는 어떤 좀 기초적인 어떤 개념부터 좀 정립하고 가죠. 이거 일전에 그 AI 하면서 했던 내용 조금 옮겨 붙인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혹은 즐겁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은 노동을 하여 직접 얻거나 교환을 통해 얻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얘기를. 경제란 뭐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 또는 현상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경제라고. 자, 핵심 키워드는 필요와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경제를 정의하던 문장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정의하는 건데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자, 호랑이의 경제를 보죠. 한 달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먹고 살아요. 사냥을 해서 생산은 사슴 한 마리를 생산을 했어요. 연간 생산으로 보면 사슴 12마리죠. 이 호랑이 집단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베리아, 벵골, 만주,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있고, 각각 이렇게 12마리씩 호랑이 개체수 곱하기 12는 연간 생산량이에요. 호랑이 경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자고요. 원시시대엔 똑같았어요. 사람 하나가 사슴 하나를 잡아서 한 달을 먹고 살았어요. 1년이 되면은 사슴 12마리가 생산량이 되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면 필요한 사슴도 늘어나고 늘어난 사람들이 각각 사슴을 사냥을 함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만큼 이때까지는 호랑이와 다를 게 없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오로지 인구수 대비다.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다만 개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전체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개개인으로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호랑이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뭔가 협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는 인력이 생겨요. 뭔가 하다 보니까 효율이 생기면서 4명에서 6마리를 잡아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마리는 나머지 2사람은 놀고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생겼냐면 이 2사람은 뭐 했을까요? 집을 짓던가 옷을 만들던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누가 공짜로 먹여주겠어요. 기분 나쁘게. 뭔가 대가를 원하겠죠. 사슴을 잡아서 6마리, 2마리 남는 2마리가 생겼지만 아니 그냥 남 주느니 지가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말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뭔가 이 사람들도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몽둥이가 필요하다든가 사냥 나가 있는 동안 집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옷을 해진 옷을 좀 꼬매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노동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여하간 2명이 사냥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2명이 어느 날 1년을 모험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이 농사가 인류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이 농사의 생산량은 이 4사람이 6명 분량의 사슴을 잡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요. 6명에서 한 100명치의 식량을 생산을 하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요. 자, 유효 인력이, 남는 인력이 먹을 것을 생산하는데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남는 인력이 이만큼이 생겼어요. 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놀까요? 노는데 내가 배 터지게 먹지 노는 애들 먹여주진 않죠. 뭔가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얘들이 만든 무언가와 교환을 통해서 더 많은 필요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죠. 무엇을? 자, 우리는 옷도 더 좋은 옷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짐승 가죽을 덮어 쓰던 거에서 짐승 가죽이 더 좋은 건가요? 비싼 거죠? 비싼 거지만요, 하간. 더 좋은 옷, 세련된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 방패도 필요해졌고, 신발도 필요해졌고, 투구도 필요해졌고, 집도 더 멋진 집이 필요해졌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해진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 원시 시대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잖아요, 얘들 핸드폰, 자동차 필요 없었잖아요. 상상도 못 했었죠. 근데 지금은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식량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식량은 있어야지 살아가니까 식량이랑 자동차랑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식량을 내가 배 터지게 먹느니 식량을 주고 이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바꾸는 게 내가 더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지금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쌀을 이만큼 생산을 했지만은 이거는 전체 인구가 쌀 농사에 종사했던 만큼이니까 별로 늘어난 게 없지만 이 유효 인력이 다른 거를 또 생산함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만한 규모의 이 각자가 이만큼을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여기다가 또 무슨 우주선도 하나씩 갖게 되고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우주선도 갖고 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우주여행도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음악에 할애하는 시간도 더 많을 테고 아마 취미에 할애하는 시간도 더 많아질 테고 훨씬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도 그냥 옛날에 포니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은 소나타, 그랜저,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갖고 싶네요. 팰리세이드 막 이런 자동차도 더 좋은 거 자동차 안에도 예전에는 이 옆에 사이드미러도 그냥 내가 접고 살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접히지 않으면 뭔가 속상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체가 한 사람 개개인이 쌀 하나만 갖다 주면 됐던 그런 경제상 환경에서 이 한 사람 개개인이 누리는 게 많음으로 해가지고 훨씬 이 한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필요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온 거예요. 자, 사람 하나당 필요 식량 하나가 붙어 있던 옛날의 어떤 경제의 필요량에 비교해서 그때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경제가 늘어나는 오로지 인구 증가만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특별히 개개인별로 따지면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는 그런 상황에 산술급수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 하나당 필요한 게 필요 식량, 필요 옷, 필요 집, 필요 차, 필요 핸드폰 모든 것이 필요해짐으로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해온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죠. 자, 정리하자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에 의하거나 효율 증대에 의한 것이다. 이 효율 증대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요? 왜 이게 연관이 되는지. 자, 효율 증대로 인해서 효율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유효 인력이 이만큼 생겨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로지 식량만 생산해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시절에서 효율이 생김으로 해서 유효 인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유효 인력은 다른 일에 종사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유휴 인력이. 식량 생산에 굳이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인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효율 증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유휴 인력의 발생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1.5%, 1.7%만이 식량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3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죠. 자, 유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더 식량 생산 이외의 것에 종사하면서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더라. 인구 증가를 통해서 경제가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한다면 효율 증대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소득주도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자고요. 이 국부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너무 기초적인 얘기예요. 국가자본이란 개인 자본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히 뭐 논증하려고 제가 애쓰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죠. 자, 이 사람이 가진 돈의 총합이 요 전체의 자본인 전체의 돈인 거예요. 자, 각자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버느냐, 그게 국가 자본이에요. 근데 이 사람별로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벌어요. 근데 여하간의 국가 자본이라는 것은 이 각각 개개인의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의 총합이에요. 근데 이 사람 것을 뺏어서 이 사람한테 주면은 변화가 뭐가 있나요? 국가 자본에는 변화가 없죠. 이 사람 걸 여 사람한테 줬을 뿐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삶이 여유로워졌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쪼그라들었잖아요. 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성장 안 했죠. 달라진 게 없어요. 성장 안 했어요, 지금. 재분배가 일어났을 뿐이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냥 재분배가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뺏어서 이 사람한테 줬을 뿐이니까요. 자,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로지 효율에 의해서 달성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세 마리를 잡던 시절에서 효율이 안 일어나면 6사람에서 6마리를 잡았을 것인데요. 네? 6사람에서 6마리를 잡았을 것인데 효율이 발생함으로 해서 4사람에서 6마리를 잡는 걸로 6명이면은 8마리, 9마리를 잡았겠죠. 자, 그게 효율이에요. 효율을 통해서 나머지 2사람의 유휴 인력이 생겼고 유휴 인력이 다른 일에 종사함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소득 증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소득의 증대라는 거는 효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거를 뺏어서 이 사람한테 줬다고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이 사람의 소득은 쪼그라들었으니까 전체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소득은 증가가 안 됐어요. 자, 이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숙달과 혁신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 혁신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나 모험이나 판단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만 효율은 발생하는 거고 효율에 의해서만 소득은 늘어나는 거예요. 사장의 소득에서 빼가지고 직원의 소득에 더하는 것은 전체 소득의 증가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사장의 소득에서 직원의 소득에 더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늘릴 생각은 안 하고서는 엉뚱한 거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직원 월급을 늘려봐야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장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증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성장이나 침체와도 물론 관련이 없어요. 소득은 그대로니까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우파분들이 실망하겠죠. 아, 침체와 왜 관련이 없지 하고.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련 없어요. 성장 등이랑도 관련이 없지만 침체랑도 관련이 없어요. 사장의 소득에서 빼서 직원의 소득에 더해준 거는 성장이나 침체와 관련이 없어요.
자, 이제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그 정책으로서 실현적인 모습으로서 이 두 가지 정책을 내밀었죠. 그 문재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로지 해당 임금 수준 이하의 생산 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의 실업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거는 뭐 이 세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장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10,000원 주고 고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000원어치 일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나머지 10,000원어치 내가 가지려고 내가 자본을 투입한 거거든요. 20,000원어치 일을 이 사람 10,000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20,000원어치 일을 하든 못하든 여하간 10,000원을 투입했으면 20,000원이 뽑아져 나와야지 비로소 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사장들이 지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잖아요. 애초에 그 사업을 하질 않는다고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 어떤 임금이든 그 임금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00원의 임금을 준다 그러면 15,000원, 20,000원어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잘라버린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르고 말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실업을 야기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시급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대로 2,000원은 2,000원대로 사회 생산에 기여를 하겠죠. 여하간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요. 식당에 시급 2,000원 줄 테니까 와서 2시간만 접시라도 닦으세요 하면은 와가지고 여하간 그만큼의 일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정해지는 순간 생산 능력이 10,00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생산에 기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접시 닦을 일, 식당에서 음식 조리를 할 그런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생산에 아예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국가적 생산의 감소는 산술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니 52시간제 역시 노동시간의 감소이므로 왜? 그 하한을 둔 게 아니라 상한을 뒀으니까 여하간 이 52시간 넘게 일하던 사람은 강제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니까 국가적 생산의 감소는 산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생산의 감소, 즉 경제 침체를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거는. 이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여러모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런 거를 강제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하간 강제로라도 여유로운 삶으로 이끌고 말겠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도와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정치적인 의도와는 나름 일치할 수는 있어요. 목적이 나름 부합하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녁이 있는 삶, 어쩌고 저쩌고. 자, 강제로라도 너네 일 너무 많이 해. 강제로라도 경쟁을 조금 둔화를 시키고 일 좀 못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해보겠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하간 의도와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이 의도가 뭐겠어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한 소득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겠다라는 게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도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냥 멍충이들의 생각으로 일어난 말도 안 되고 뭐 하나 써먹을 데가 없는 무엇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국부론에 아주 명문구가 있어요.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지식도 없을 수밖에 없고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부패하기까지 해가지고 절대로 의도한 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요. 너무 뼈에 와닿는 말이죠. 국가라는 어떤 국가 조직을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멍청하기도 멍청하고, 관료가 멍청하진 않아요. 정치인이 멍청하지. 근데 관료들도 해당 분야의 지식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관심도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서 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훈수 두는 사람이거든요. 당사자들이 아닌 거거든요.
게다가 때로는 부패하기까지 해서 절대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 최저임금 제도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하면 이 국부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아담 스미스도 어떤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말 뭐냐, 일하고 굶느니 놀고 굶어라라는 말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데 모자란 돈을 받으면서 자기가 노동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원래 절대로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임금은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먹고 사는 선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본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근로자가 가장이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양새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굶는 사장과 부유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복잡 다단함을 이해를 한다면 부의 재분배로서의 역할조차 못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꾼 놈들이 지들이 애써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회사에서 제가 사장이에요. 회사에서 2년 동안 급여 한 푼 못 가져가고서는 집에 식구들을 거의 굶기는 지경까지 데리고 가면서 회사를 끌고 갔어요. 왜?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불쌍해서? 아니에요. 우리 알바 오는 아주머니들은 시급 그 당시에 6,000원, 5,000원 이렇게 받던 시절에 알바 오시던 아주머니들은 알바 와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일하면서 이제 상품 포장하고 이러는 일에 종사하는데, 그 아줌마들 와서 쉬는 시간에 와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어디 땅 사네, 저기 땅 사네, 여기 땅 사네 이런 얘기를 나눠요. 땅 투기하는 아줌마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근로를 하고 사장은 2년 동안 급여를 못 가져가서 식구들을 굶기는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 정치꾼들 놈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장들은 전부 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제가 아는 저희 집안에 100억대의 땅을 가지신 분이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세요. 사회는 그렇게 복잡 다단한 거예요. 자, 최저임금은 오로지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직업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을 방해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들 폐지 줍는 게 하루 주어서 하루 10시간 일해가지고 한 5,000원 번다 그러죠. 그럼 시급 500원인 거예요. 이 할머니들 사실 가만히 냅뒀으면, 최저임금제가 없었으면 식당에서 할머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10,000원을 못 드려요. 왜? 10,000원어치 일은 못하니까. 다만 오셔가지고 이 설거지만 해주세요. 하루 3시간. 제가 시급 4,000원 드릴게요. 하루에 12,000원만 주고서는 이 식기세척기보다는 이 할머니를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고용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정치꾼 놈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쓰레기 같은 정치꾼 놈들이 이 진짜 취약계층의 취업을 방해해 놓고서는 남아있는 그나마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급여를 사장한테서 떼어서 주고서는 내가 니네 월급 올려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에요,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은 말 되는 거지만 말장난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라고요. 성장을 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면 다시 성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뭐하러 굳이 꺼내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 제한은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